대서양 바다 위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폭탄이나 총포가 아닌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들이 매일 수십 척의 화물선을 바다 밑으로 보내고 있을 때 연합군은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배를 만들어내야 했죠. 1940년 말까지 히틀러의 독일군은 유럽 대륙 대부분을 장악했고 영국 하나만이 홀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는 보급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보트들은 이런 약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연합군의 수송선들을 격침시키며 영국을 굶겨 죽이려 했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조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18개 조선소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들었죠. 바로 독일군이 침몰시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화물선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이때 선택된 설계도는 놀랍게도 60년도 더 된 낡은 것이었습니다. 1879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화물선 도면을 기반으로 한 이 배는 결코 빠르지도 현대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단순함이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특수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빠르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리버티선의 심장부에는 1940년대 기준으로도 이미 구식이 된 증기기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 현대적인 터빈 엔진들은 정밀한 제작 기술과 전쟁 중에는 구하기 어려운 특수 금속들을 필요로 했거든요. 하지만 리버티선은 구하기 쉬운 재료와 간단한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었어요. 건조 방식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리벳 대신 용접을 사용했고 미리 만들어 놓은 부품들을 조립식으로 연결했죠. 가장 놀라운 기록은 단 5일 만에 한 척을 완성한 것이었어요. 물론 이건 홍보용이었지만 평균적으로도 42일이면 완전한 배 한 척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945년까지 총 2,710척의 리버티선이 건조되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134m, 폭이 17m였죠. 현대 컨테이너선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속도 면에서는 최대 11노트 정도로 빠르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신뢰성과 대량 생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갑 리버티선은 약 9,2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어요. 완전히 적재된 대형 트럭 260대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승무원은 보통 50명에서 100명 사이였는데 대부분은 미국 상선의 민간 선원들이었고 나머지는 해군 무장 경비대원들이었죠. 선박 외부의 핵심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중앙의 선루였습니다. 이 여러 층짜리 구조물에는 선원 숙소와 조타실이 있었어요. 화물 처리 시설이야말로 리버티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각 배에는 대리 크레인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두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었거든요. 3개의 높은 마스트 구조물이 여러 개의 붐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 긴 회전팔들이 화물을 선창 안팎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5개의 화물창을 덮는 해치 커버 시스템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화물창에 접근하려면 이 덮개들을 모두 제거해야 했어요. 가장자리에는 코밍이라는 높은 강철 프레임이 있어서 바닷물이 화물창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줬죠. 전쟁 시기였던 만큼 리버티선도 무장을 갖추고 있었어요. 선미에는 보통 4인치 59경 함포가 선미 갑판 위 플랫폼에 장착되었는데 이건 잠수함이나 수상함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주포 양옆에는 3인치 59경 함포 2문이 더 있었어요. 항공기 공격에 대비해서는 최대 8문의 20mm 대공포가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높은 플랫폼에 설치되어 모든 방향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 전체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리버티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는 5개의 주요 갑판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이 특정한 기능을 담당했어요. 브릿지 데크는 선체 중앙 구조물의 맨 위에 위치하며 배의 중앙 지휘소 역할을 했습니다. 차트하우스 중앙에는 조타 장치가 있었어요. 조타수가 방향타를 조작해서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큰 바퀴였죠. 바로 옆에는 엔진 텔레그래프가 있었는데 이건 엔진 명령을 아래쪽 기관실로 전달하는 주요 통신 장치였습니다. 브릿지의 장교가 핸들을 원하는 명령으로 움직이면 기관실에서 종이 울리고 아래쪽 장치의 바늘이 자동으로 새로운 명령에 맞춰 움직였어요. 그러면 기관장이 명령에 따라 핸들을 움직여 응답하고 브릿지의 바늘을 새 위치로 옮기며 차트하우스에 종을 울려서 명령이 접수되고 확인되었음을 알려줬습니다. 차트하우스 옆에는 비나클이 있었는데 이건 배에 자기 나침반을 올려놓는 받침대였어요. 자화된 카드나 다이얼을 사용해서 지구 자기장에 맞춰 배의 방향을 자북에 대해 표시했죠. 선박의 강철 선체로 인한 간섭을 보정하기 위해서 쿼드란탈 코렉터라고 부르는 두 개의 철구가 비나클 양쪽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브릿지 데크 바로 아래에는 보트 데크가 있었어요. 이 갑판 전체가 장교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퍼 데크입니다. 선체 중앙 부분에는 모든 식사를 준비하는 갤리가 있었어요. 세컨드 데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트윈 데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화물창에 상부 화물 공간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습니다. 튼튼한 비임 위에 놓인 나무 판재가 아래쪽 화물 해치를 덮어서 추가 화물을 쌓을 수 있는 견고한 표면을 형성했어요. 병력 수송선으로 개조된 리버티 선에서는 이 트윈 데크를 수경 및 식사 공간으로 재활용해서 약 550명의 병사를 수송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세컨드 데크의 중앙부 바닥에는 개구부가 있어서 아래쪽에 엔진과 기관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저장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적절히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와 냉장고가 있는 방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미에는 스티어링 기어룸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향타를 돌려서 배를 조종하는 강력한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스팀 파워드 스티어링 엔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건 증기압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것이었어요. 그 운동은 웜기어를 구동하는데 웜힐을 돌리는 나사 모양의 기어, 큰 수평 기어가 웜기어의 설계 때문에 맞물리게 됩니다. 탱크탑은 배의 맨 아래에 위치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갑판이었어요. 이건 더블 바텀의 물리적인 꼭대기를 형성해서 연료유를 담고 배를 안정시키는 밸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탱크탑 중앙에 위치한 엔진룸에는 리버티선의 심장부인 거대한 버티컬 트리플 익스펜션 스팀 엔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길이가 6.5m, 높이가 5.9m이고 출력은 1950kW였어요. 실제로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주기 위해 옆에 사람 형상을 추가했는데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엔진은 클로즈드 루프 스팀 사이클로 작동했어요. 물은 엔진룸 바로 앞에 위치한 두 개의 오일 파이어드 워터 튜브 보일러에서 가열되었습니다. 가열된 연료유는 퓨얼 라인을 통해 각 보일러의 4개 버너로 퍼핑되었어요. 각 버너 끝부분에서 오일을 미세한 미스트로 분사해서 연소를 더욱 원활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대형 블로어가 선박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닥 아래의 덕트를 통해 밀어올려 각 보일러 바닥으로 밀어올렸어요. 화실 자체에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화 파이어 브릭이 깔려 있었어요. 연소가스는 보일러 내부에 제어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내부 배풀에 의해 안내되고 위쪽으로 이동해서 흡기를 통해 빠져나가 결국 굴뚝을 통해 배출됩니다. 급수는 피드워터 펌프를 통해 보일러로 펌핑되어서 보일러 상단의 스팀 드럼을 통해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것은 프론트 헤더로 흘러들어가서 일련의 제너레이팅 튜브로 분배되었습니다. 물이 이 관들을 통과하면서 연소 가스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증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생성된 증기와 물의 혼합물은 리어 헤더로 흘러들어간 다음 다시 스팀 드럼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증기는 남아있는 물과 분리됩니다. 포화 증기는 스팀 드럼의 상단에서 나와서 뜨거운 배기가스 경로에 직접 위치한 슈퍼히터 튜브 세트로 전달되었어요. 거기서 증기는 더욱 가열되어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포함하는 슈퍼히티드 스팀이 됩니다. 이 고에너지 증기는 메인 엔진뿐만 아니라 제너레이터, 펌프, 보일러 블로어, 스티어링 엔진, 카고 윈치와 같은 보조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했어요. 엔진 자체에는 점점 커지는 3개의 수직 실린더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피스톤은 크로스헤드라고 불리는 슬라이딩 블록 가이드에 의해
안내되는 로드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크로스헤드는 운동을 커넥팅 로드로 전달하고 커넥팅 로드는 다시 크랭크 샤프트를 회전시킵니다. 지금 엔진 내부를 살펴보면 이 엔진은 3개의 실린더 각각에서 스팀 압력을 점진적으로 낮춰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각 실린더에는 위아래로 움직여서 스팀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가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고압 증기는 먼저 가장 작은 하이 프레셔 실린더의 스팀 체스트로 들어갑니다. 밸브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 증기가 실린더로 흘러들어서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요.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밸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추가 증기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피스톤 내부에 있는 증기는 계속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스트로크의 끝까지 밀어냅니다. 스트로크가 끝나면 밸브가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해서 압력이 낮아진 증기가 하이 프레셔 실린더에서 나와서 인터미디어트 프레셔 실린더의 스팀 체스트로 흘러가요. 4번과 5번 화물창을 관통하는 긴 강철 터널인 샤프트 엘리가 크랭크 샤프트를 선박의 프로펠러에 연결했고 터널의 길이에 따라 큰 베어링들이 지지했어요. 증기가 역할을 마치면 메인 콘덴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여러 개의 튜브를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뜨거운 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다시 물로 응축됩니다. 그 물은 다시 보일러로 펌핑되어서 사이클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은 리버티선의 거의 모든 기능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스팀 워터 사이클이 완료되고 이건 항해 내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리버티선의 표준화된 프리패브리케이티드 디자인 덕분에 기록적인 생산 속도가 가능해졌어요. 이런 혁신은 2차 세계대전의 요구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글로벌 제조 및 공급망 관행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 배의 한계가 분명해져 더 빠른 빅토리 쉽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날 리버티선은 단 4척만 남아 있으며 그중 2척만이 운항 중이에요. 샌프란시스코의 SS 제레미아 오브라이언 호와 볼티모어의 SS 존 W 브라운 호입니다.